안녕하세요. 바이오 바디융합학과 송문희 교수님의 생화학 실험을 수강한 조혜진입니다. 여러분, 형질 전환을 아시나요? 형질 전환이란 목표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DNA 단편 조각을 어느 세포로 삽입하여 원래의 세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전 형질이 발현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생 때부터 배운 내용인데요. 자르고 붙이고 넣기만 하면 되는 이론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죠.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락지진을 보유한 서로 다른 균주에서 각각 크로모소말 DNA를 분리합니다. 이 유전자에서는 베타갈락토시데이즈 효소가 발현됩니다. 벡터는 이콜라이 DH5알파 균주의 PBR322 플라스미드를 사용합니다. 벡터와 크로모소말 DNA가 잘 뽑혔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기용동과 흑강도 값을 확인하고 밤H1 제한 효소로 각각 절단합니다. 절단한 크로모소말 DNA를 전기용동하여 필요한 유전자가 포함된 절단 부위만을 정제합니다. 벡터와 크로모소말 DNA를 1:3 비율로 T4 DNA 라이게이즈와 함께 넣고 반응시키면 재조합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벡터의 셀프 라이게이션을 막기 위해 벡터의 탈인산화를 진행합니다. 전기청공법을 이용해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대장균에 넣어주고 선별 과정을 진행합니다. 제조합 플라스미드에 원하는 유전자가 아닌 원치 않은 DNA가 삽입된 경우와 벡터가 셀프 라이게이션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PBR322 플라스미드에는 암피실린 저항성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피실린 배지에서 콜로니를 형성한 대장균이 벡터가 삽입된 대장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타갈락토시데이즈는 락토즈를 갈락토즈와 글루코즈로 분해합니다. 하지만 갈락토즈와 글루코즈가 생겼는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락토즈와 구조가 비슷한 X갈이 베타갈락토시데이즈에 의해 분해되면 파란색을 띱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암피실린과 X갈을 넣은 배지에서 블루 콜로니를 생성한 대장균이 락지진이 들어간 벡터가 삽입된 대장균이라는 것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형질 전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입 유전자에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그 단백질을 정제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죠. 저희는 타겟 단백질만을 얻기 위해 PRC 벡터를 사용했습니다. PRC 벡터에 락지진을 삽입한 후에 발현시키면 이러한 형태의 베타갈락토시데이즈와 이외의 단백질들이 나옵니다. 이 형태는 베타갈락토시데이즈만을 정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발현시킨 형태입니다. 단백질 정제 방법 중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란 단백질의 특정 리간드와의 친화성을 이용한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다른 크로마토그래피보다 정제 효율과 회수율이 높아 한 번에 많은 시료를 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히스티딘은 이미다졸 장기를 가졌기 때문에 니켈과 강한 배위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니켈 컬럼에 넣어주면 6개의 히스티딘이 니켈과 배위 결합을 하고 나머지는 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베타갈락토시데이즈 외에도 히스티딘을 가진 단백질들이 니켈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다졸 농도를 조절한 버퍼를 넣어주면 니켈과의 결합력이 약한 단백질들은 걸러집니다. 이렇게 베타갈락토시데이즈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강한 이미다졸 농도의 버퍼를 첨가하면 효소를 니켈과 분리시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단백질을 브래드폴드 메소드를 이용해 정량했습니다. 브래드폴드 메소드란 코마시블루가 염기성과 방향족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흡수 피크가 595나노미터가 되며 용액의 색이 블루를 띠는 특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단백질의 농도를 알고 있는 BSA를 이용해 표준 곡선을 구하고 미지시료의 흑강도를 표준 곡선에 대입하면 미지시료의 단백질량을 알 수 있습니다. SDS 페이스를 통해 베타갈락토시데이즈가 잘 정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DS의 소수성기가 단백질의 소수성 아미노산과 결합을 이루며 친수성기인 황성기의 음전화가 단백질 표면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상용화되며 단백질 고유 전화 대신 음전화를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용동 시 단백질 고유 전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크기만으로 단백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단백질 활성 비활성입니다. 효소 활성이란 효소의 최적 조건에서 1분당 1마이크로몰의 기질을 변환시키는 효소의 양을 의미합니다. 5나이트로페닐 베타갈락토시드가 베타갈락토시데이즈를 만나 가수분해된 상태에서 pH를 8 이상으로 올리면 5나이트로페놀레이트로 변하며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420나노미터에서 흑강도 측정 시 나오는 결과값으로 활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이란 단백질 mg당 효소의 활성을 뜻합니다. 즉 활성을 총 단백질로 나누면 비활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비커에는 같은 양의 빨간 구슬이 들어있지만 빨간 구슬 외에 다른 구슬의 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슬이 더 많은 비커가 정제선 조추출액이고 상대적으로 구슬이 적은 비커는 정제 후 샘플입니다. 빨간 구슬은 타깃 단백질을 나타냅니다. 활성은 절대적이고 비활성은 상대적입니다. 두 비커에서 빨간 구슬의 개수가 같으므로 활성이 같지만 전체 구슬에 대한 빨간 구슬의 비율은 다릅니다. 두 번째 비커가 빨간 구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비활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백질 정제가 될수록 비활성은 높아지고 활성은 최대한 일정해야 손실 없이 단백질 정제가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실험의 정제표를 보시면 정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고 이유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조추출액을 만들기 위해 셀을 초음파로 깨는 소니케이션을 진행할 때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거품이 생겼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오랫동안 진행한 만큼 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거품으로 인해 셀이 깨지지 않았거나 셀이 깨졌다면 단백질이 분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백질이 회수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미다졸 농도를 다르게 한 버퍼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미다졸 농도가 제일 높은 버퍼를 사용했을 때 회수한 용액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버퍼를 사용하기 전 베타갈락토시데이즈 효소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비활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설명이 됩니다. 유전자 클로닝, 크로마토그래피, 단백질의 활성, 비활성 등의 내용은 생화학을 수강할 때 공부하고 이해한 내용이었지만 실험을 통해 그때의 내용을 전부 다 깨닫지 못했었구나를 느꼈습니다. 유전자 클로닝에서 대장균 선별 과정이 핵심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벡터와 크로모조말 DNA의 라이게이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생화학 시간에도 활성, 비활성은 교수님께서도 특히 강조하신 내용인데 직접 계산해보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하면서 왜 강조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석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해 아쉽지만 실패를 분석하는 것도 큰 배움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실험에서 잘하지 못했던 과정을 다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